안녕하세요. 오늘도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2년 만에 이혼한 30대 여자입니다. 2년 만에 이혼한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고도 그 결혼은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결혼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결혼이란 로맨틱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제 결혼은 정말 최악의 결혼이었어요. 저의 결혼 이야기를 하려면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게다가 상하 관계에 있었어요. 여기서 상사는 저였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미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입사가 결정되어 있었던 제가 처음으로 만난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대학을 졸업한 해부터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해왔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IT 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성향에도 맞고 시작하면 어떤 프로젝트건 무엇이든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라 동료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그 결과로 생산성도 빨랐기에 20대 후반에는 이미 과장급으로 승진하고 제 위에 있는 팀장님들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저와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연히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팀장님 중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퇴사하셔서 그 후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저가 팀장님 대리로 선임되었고 부족한 팀원 자리에는 당시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 애는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숙함으로 인해 모순을 일으키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자신의 노력으로 실수를 줄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차 남편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오류를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이 급하면 그런 경험 부족을 감수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업종에서는 새로운 직원의 미숙함을 이해하고 지도해 주어야 한다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수록 저는 왠지 남편의 마음이 걸린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돼요. 처음에는 눈에 거슬리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목에 박힌 가시처럼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처음으로 신문 없는 남편에게 커피를 한 잔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그때 남편과 처음으로 둘이서 자리를 잡은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는 직원이 아닌 남자의 모습이었죠. 차주한 씨가 팀 초반에 말했던 말을 너무 신경 써서 미안했어요.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을까봐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자고 제안했는데 다행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건은 잊으라고 하셔서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많이 실수도 하고 팀의 도움도 못 받았는데 혼나는 게 당연해요. 저는 그 덕에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은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 야, 그동안 지켜본 2차 사원은 근성도 있고 센스도 있어서 금방 승진할 것 같아요. 나중에 모르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팀장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짐을 덜고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자리였는데 남편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말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어찌나 예쁘게 해주고 있나요? 사적인 자리가 아닌데도 자꾸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팀 의식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차를 타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야근을 해서 피곤이 몰려온 건 제 잘못인지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니 남편에게 엎여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사는 집을 몰라 계속해서 저를 업고 제가 깰 때까지 동네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에 창피해서 술이 확 깼는데 창피해야 하는 제 모습을 남편이 귀엽다는 듯이 써주면서
우리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이 중학교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8살 위에 있는 누나가 동생을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시기에 엄마가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빠의 손에서 자랐으므로 남편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죠. 이렇게 비밀 만남으로 남편과 6개월 정도 만나던 중 그에게 자신의 누나가 저를 너무나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 대답은 기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제가 정말 괜찮다고 했죠. 이처럼 자기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데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았죠. 아니야. 나도 자기 누나를 보고 싶어. 우리 자기를 이렇게 잘 키워주는데 나도 당연히 좋지. 절대 부담스럽지 않아. 오히려 자기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야. 그래, 그럼 당장 누나에게 말해야겠다. 엄청 좋아할 거야.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나한테는 누나가 누나고 엄마가 엄마야. 그래서 나는 자기랑 우리 누나가 잘 지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 자기의 마음을 다 알아. 나도 자기가 나랑 잘 지내고 싶어. 우리 누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 때문에 고생도 많아. 이런 말 웃긴 게 아니야. 우리는 잘 부탁해. 뭐가 웃긴 거야? 당연히 잘 해드려야지. 오히려 내가 마음에 안 들까봐 걱정이야. 별 걱정은 모두 해주시고 제 누나는 제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조건 좋다고 할 거예요. 저는 남편의 누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누나는 8살 위이라 그런지 어른스럽고 예상과는 달리 매우 참격적이고 화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반부터 궁금한 것이 많아 보였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말을 걸어 시작했어요.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웠는데 견딜만 해야겠어요. 우리 두 사람은 동갑이라며 동갑끼리의 특별한 연결이 있고 정말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부럽네요. 그럼 직책도 같을까요? 내 동생이 남자라서 더 빠른 걸까요? 그래도 이왕이면 남자가 상사인 게 모양새도 좋지 않나요? 남편이랑 제가 상사라고 하는데 그걸 누나에게 말하지 않는 건 조심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부하 직원이라고 말해서 누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하며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 남편의 누나가 먼저 저에게 함께 주방 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좀 더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대화할 방향이 이상했어요. 우리 지원이가 부모 없는 거 빼면 정말 빠지는 게 없어서 얼굴도 잘생겼군요. 머리맡에서 독도 풍경은 정말 좋아. 내 동생 연애를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 두 분 결혼할 거라고. 들었던 소문에 따르면 그쪽이 먼저 내 동생을 좋아했다며 혹시 결혼까지 그쪽에서 하자고 해. 내 동생은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 말을 잘 못하거든. 6개월째인데 너무 일러. 요즘 세상에 반년 만나도 결혼 얘기까지 나서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해. 아무튼 만약 지금 두 분이 서로에게 잘 맞고 있다면 그저 행복한 순간을 이겨내며 결혼하고 집안에 함께 들어가기로 해. 그런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요. 남편의 누나는 양은 없이 먼저 말을 편안하게 놓은 후 남편과 다르게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말을 일방적으로 계속해요. 또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한지 자꾸 남편과 결혼하라고 부추기는데 남편을 처음 만나고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너무 충만했고 또 누나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아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지 혼자 있는 동생이 걱정되고 또 제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했었죠.
그리고 남편을 만난 지 1년이 되어갈 즈음 수줍음이 많아 그런 말 하지 못한다는 남편이 저에게 먼저 청혼을 해왔고, 잠시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생각하는데 저희 아빠가 먼저 저에게 나이도 내년이면 30이고 만나는 남자친구도 괜찮으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결혼해도 좋을 것 같으시며 망설이는 채팅을 밀어주셨어요. 아빠는 우리 딸이어서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 만난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생각하면 결정에 더 쉽지 않을까 해. 오래 만났다고 결혼 생활이 다 부장되는 건 아니거든. 첫프럼 그렇게 감스럽고 연 그 친구를 집에 한번 데리고 아빠가 우리 딸이 이렇게 고민하게 될 것 같네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문장을 제외하면 문법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명확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테이닝제 문장은 부자연스럽게 번역되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시겠습니까? 인사를 드려요. 아버지께서는 물론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셔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편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공백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 남편에게 이해해 주길 부탁했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어요. 양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원하신 결혼이었기에 저희의 결혼식은 큰 문제 없이,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이제부터 정식으로 제 어깨의 형님이 된 남편의 누나가 이야기했듯이 신혼집은 남편이 혼자 살고 있던 집에서 꾸민 거예요. 남편이 살고 있던 집은 예전에 형님이 구입하신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였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형님이 남편 앞으로 명의를 돌려주셨어요. 저는 굳이 명의까지 주실 필요는 없는데 기꺼이 저희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 형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그것이 제 발목을 심하게 잡는 일인지는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뜻밖의 일로 저희의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걱정했던 형님 때문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 피곤함에 지쳐 짐도 풀지 못하고 잠을 자는데 형님이 저의 신원 재편권 번호를 거침없이 누르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크게 놀랄 일이 없는 반응이었지만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라서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왔더라고요. 번호를 안 바꿨어. 뭐하러 귀찮게 번호를 바꿔. 그리고 우리 누나 신경 안 써도 돼. 원래 자기 집이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해. 예전에는 그랬어도 지금은 아니지. 미안한데 번호는 바꾸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우리랑 결혼했으니 오실 일 있으면 미리 말씀하고 초인적 노릇이라고 좋게 말씀드리세요. 누나한테 그런 말을 하라고. 그래? 이 집 원래 누나 집이잖아?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형님의 무심코 하실 말씀에 실망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받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족이라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데 난 제 장인 어르신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이야기를 못하면 내가 대신 할게요. 결국 현관 비밀번호는 제가 마음대로 그날 바꿨고 형님은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오사 하는 듯한 눈치를 채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막걸리처럼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였는데 그 후에도 남편과 형님 사이에는 이상하게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이번 주에 우리 부모님의 제사에 댁에 들어가는데 제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많은 신경을 써야 해. 그리고 이게 뭐예요? 올케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잘 모를까봐 내가 준비해야 할 음식이랑 이것저것 적어봤어. 그거 보고 준비 잘해. 저 혼자 준비해요? 당연하지. 올케가 우리 집 며느리잖아. 난 추울까봐 어린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형님이란 지원을 같이 받아서 잘 나가요. 저는 지환 씨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 그때는 며느리가 없었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며느리가 있는데 왜 제사 준비를 내요 하죠? 당연히 옳게 목이지. 그럼 쓰고 비밀번호도 바꿨으니 나는 제사 지낼 시간에 딱 맞춰서 올게. 손님처럼 저는 기가 막혔어요. 결혼 전에도 제 손으로 제사를 준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살림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형님이 주신 음식들을 보니 도저히 제가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지난번 비밀번호를 바꾼 문제로 심수를 부르시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야, 형님이 나한테 제사 준비를 혼자 하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적힌 음식 하나도 못 만들어. 그동안 자기가 형님이랑 같이 제사 준비했으니까 제사 당일에 자기가 나랑 같이 준비하자.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나는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데 그날 제사가 있는 것을 알면서 왜 그날에 야근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 제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당신이 우리 부모님의 며느리로 있으면서 제사는 원래 며느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우리 팀이 바빠서 자신이 더 잘 알아서 일정을 잡아야만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서 열심히 준비했다. 남편은 나에게 저와 함께 격려하며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서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제사 음식을 잘하는 곳에 부탁을 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까지 제사 준비를 모두 끝냈다. 설마 큰 소리가 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런데 시간에 딱 맞춰 오겠다는 형님이 생각보다 일찍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준비한 제사 음식이 업체에서 구입한 음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날뜩 화를 내며 배달받은 음식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올게 제 집시냐. 어떻게 며느리가 시부모님 제사를 본인이 직접 준비하지 않고 돈을 주고 사면서 형님에게 화를 내는가? 형님 아무리 화관을 하셔도 그렇게 차린상을 아프시면 어떻게 하지? 또한 내가 직접 만든 음식과 전문가들이 만든 음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제사 음식은 제사 음식이다. 말하다로 우리 집을 가만 지키던데 어찌해야 될지 혼란스럽다. 부모님을 무시한 적이 있나요? 지금 우리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막 가버리는 것이냐? 어디서 감히 손이 더러워 한테 토할 수 있는지 형님,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며느리가 제 혼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제사 준비를 혼자 한다고 하세요? 저 딴에는 제사를 망치지 않으려고 신경 쓰며 음식을 맞추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게 정말 심하네요. 어떻게 내 동생보다 직급이 더 높지요? 혹시 그 회사에 연결이 있나요? 아무튼 지금 당장 음식을 만들어. 남이 만든 음식으로 우울해하지 말고 제사 음식에 정성을 쏟으면 돼요. 아무리 엄마 없이 자랐다 해도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시집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님의 말씀이 가혹하십니다. 또 업적이 많으신데 제가 준비한 음식에는 정성이 들어갈 것입니다. 형님이 저에게 건방지게 행동하시면 저도 말을 해야겠지만 이러한 양식이 계속된다면 곤란해집니다. 죄송하지만 서로를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너 정말 말이 많네요. 내 동생한테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밖에서는 상사처럼 말이 많아요. 집에서는 말도 잘못하고 주제가 통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괴롭혀.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나가 버렸습니다. 결혼과 첫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쓰렸습니다. 도 잘 넘기고 일단 제사를 잘 마치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런 대접을 받고 그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저보다 형님이 발빠르게 전화를 했는지 남편은 제가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안다는데 제 말을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서운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4시 5시쯤인가 난 사람이 누군지 전에는 그날 속상하고 사원에서 혼자 회사 근처 호텔에서 밤을 보냈어요. 늦게라도 남편이 전화를 하거나 저를 찾아올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 기대와 다르게 저를 찾지도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마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이야기도 못하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단단히 화나게 했는데 그때 남편은 저에게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 했어요. 아니, 제가 제사 음식 준비를 안 했다고 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다 보면 언젠가 저도 잘할 수 있게 되겠지. 일단 첫 제사 잘 지내고 보자는 생각이었거든요. 이어서 지금도 저는 그게 그렇게 잘못이었는지 납득이 안 돼요. 아무튼 이 일을 시작으로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과 대립하게 되었고 사사건건 작든 크든 등 마치 제가 좋다고 하면 싫다고 하고 제가 싫다고 하면 좋다고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둘은 부딪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속상해서 저는 자꾸 남편과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남편 하나밖에 없는 누나와 잘 지내는 게 어렵다고 맹세하며 자기를 누나라고 갈래놓고 소개하라며 화를 내더군요. 좋아요. 당신이 계속 우리 누나와 부딪히겠다면 차라리 내가 누나와 의자를 할게요. 누가 형님이랑 의견을 나누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나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맡길 거면 뭐라도 말해줄 수도 있겠죠. 사사건건 간섭하고 따지며 도와주지도 않고 계속 며느리 타령만 하면 제게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왜 항상 형님 편에만 입금하는지 제가 가운데서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며느리들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누나도 매형 집에서 그런 삶을 산다며. 자기야말로 엄마 없이 자랐다고 정말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다면 이 집 누나에게 의자를 다시 주라고요. 살자고 그럼 되겠지. 자기가 원했던 게 이거 아니잖아. 다 했어. 아이도 없고 지금 이야기도 가려서 못하니 애 잘할 게 아니라 나랑 이혼하자 그럼 되겠지. 아니, 난 이혼할 생각도 없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회사 사람들이 보기 창피해하게 이 오늘의 나 이제 당신이랑 싸우는 건 지겨워 이래? 그냥 내가 혼자 안 보고 살게. 대신 이 집은 누나가 다 준 집이니까 다시 돌려줘야 해. 연봉이 나보다 높은 당신이 집을 어떻게 하겠는지는 스스로 정해. 전에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형님한테 전화해서 선을 놓았어. 누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이 맞춰서 원하는 거 없으면? 우리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지혜야 돌아가 줄 데가 없다. 누나 신경 쓰지 마라.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게는 돼 있지 않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던데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결혼 5개월 만에 각자의 방을 쓰게 되었어요. 남편은 남자로서 누나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지만 자기 방에서 뭘 더 해야 한다고 그러냐며 삐딱하게 요구했어요. 나는 본질을 외면하고 자기에게만 문제를 돌리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났지만 물러나기로는 마음 먹지 못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맞이한 결혼 1주년의 남들은 신혼집에서 행복을 나누는데 나는 자존심 때문에 남편과 별방에서 살고 있다고 말도 못했어요. 이 결혼이 점점 끝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했어요. 하지만 기념일인 결혼 2주년이라는 날, 남편과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기대했던 일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1주년을 크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는지 그날은 다른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정말 화가 나서 서운했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술에 취해서 자기는 이제 누나도 없고 나밖에 없다며 긴긴 탄식을 하더라고요. 자와 나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며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날은 그저 혼자 엄청 고민했던 날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오늘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누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참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싫어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마지막 시도로 생각해서 그날 아침에 서툴게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남편은 회장이라 해서 그냥 제가 만든 밥을 먹었고
다정한 말투로 마트에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죠. 제가 손내문이 남편이 이기지 못하는 척해 주어서 우리 부부가 서서히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집안일도 청결하게 정리했고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남편의 말대로 형님과 의자를 사야 한다면 당연히 집은 형님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옳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집을 또 알아보려는 것은 오히려 마치 남매가 정말 의견을 조율하길 바라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일이 되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고민만 하다가 어느 날 부모님께서 제사를 다시 지내시러 오셨어요. 이번에는 서툴지만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큰 마음을 먹고 형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러던 중 이제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남편과 형님이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나 나이를 어서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다시 보지 말자고 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나는 너의 부모의 제사에 대한 예의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근데 나 지금 너무 좋아서 제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알아서 잘 지내고 있잖아. 누나야, 왜 나랑 같이 집을 비우고 살 것 같이 이럴 필요가 없어. 계획하고 있던 대로 내가 집을 비우도록 할 테니 걱정 마. 그럼 이해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온라인으로 만나자. 우리 형제가 이렇게 갈라진 채로 있으면 좋지 않아? 왜 누군가에게 이상하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건 싫어. 그러니 이해해줘. 나는 내게 말할 필요가 없어. 들어와. 좋아. 어떻게나 불편한지 그날 결국 형님은 제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시선을 받고 다음날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사를 가야만 할 것 같아서 부동산에서 집을 찾아보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2에서 3년 전부터 모르는 마이너스 통장이 제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된 금액을 보니 거의 5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 사실에 정말 놀라게 되어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형님도 아니고 평님도 아니라 렉마스터 키루였는데 우리 집을 열어 들어가서 제 신분증과 도장을 훔쳐 뻔뻔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고요. 형님, 다시 제정신이 돌았어요. 이것은 범죄의 요지예요. 그 돈을 어디에 다 사용했는지요? 이것이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난 내가 제공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동생과 다투고 그랬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올케가 원인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말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난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어요. 난 아무리 올케가 사는 것보다 비싼 가격으로 돈을 썼더라도 쌓여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증거를 팔아 형님의 돈을 다시 돌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에 대해 몰랐고 나 때문에 너와 형님이 곤란하고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나는 이 일 안에 지원 씨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올케, 미안해요. 이해했어. 내가 모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냥 이사 가지 말고 그 집에서 사세요. 나는 집에서 안 봐도 괜찮으니까. 지원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요. 이 황당한 일을 겪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형님 말처럼 남편한테 굳이 알려서 불평을 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의 말대로 5천만 원으로 형님의 집을 사겠다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이사를 포기했는데 한 달 후에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몸이 좋지 않아서 월차를 내고 쉬는 날이었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집에 두고 출근을 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회사에 가져다 줄까 했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 회사 전화도 많아서 까먹은 채 집을 떠났습니다.
카오의 메시지도 회사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으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말았는데 제 눈에 형태가 보내는 실시간 메시지가 보였어요. 이렇게 빼 안 돼. 그리고 핸드폰은 그냥 집에 있으니 혹시 우리 엄마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했어요. 괜찮아. 어제 누나랑 톡하고 너무 화나서 올릴 생각도 안 해. 게다가 원래 그런 건 신경도 안 써. 걱정하지 마. 제가 두 사람의 실시간 대화 및 지난 대화 내용을 읽었고 정말 어이없게도 그 두 남매의 가짜 연극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로 너랑 나의 사이를 알고 있는 것 같더라. 기사 우리가 좀 더 연기를 잘 했어야 했는데 굳이 들키지 않게 애를 조금 더 써야 하는 것 같아. 알아서 우리한테 꼴이 날 것 같으니까. 유다는 계속해서 내게 의지하고 있어야 해. 알았지? 그래. 염려하지 마. 근데 혹시 은행에 가던 중에 다른 사람 말을 들었어? 은행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아니야. 내가 전에 내게 의지하는 거 이 집은 다시 빌려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대출 상담을 받아본 것인데 그런 소리는 없었어. 요즘 또 무슨 소문을 안 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집을 새로 사게 된다면 대출을 앞으로 받았다고 해도 명의는 이후에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알잖아. 그 사람 성격이 내게 호감이 있다면 대출도 내가 받아야 했어. 집은 원래 세대주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보태야 되는데 그래? 알겠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누나는 나만 믿고 기다려줘. 이 남매가 저를 아주 바보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구나 제 명의를 도용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건 형님이 남편 몰래 한 것 같아. 자기가 그냥 봐줄 테니 이사는 가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지만 거의 매일 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속으로 속상하고 형님의 억압을 용납할 수 없어. 이 두 남매를 끝장내지 않을 순 없었고 나만 빼놓고 두 사람 연극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네요. 고맙게도 핸드폰이 내 손에 있어서 증거는 떼박이고 형님이 제 명을 도용해서 마이너스 통장에 돈까지 썼으니 저는 이걸 들고 이혼 소송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인 이 사실 저만 알면 억울하니까 아주버님께도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시나요? 제게 하신 것처럼 아주버님께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혼을 하더라도 아주버님에게는 조울심하시라고 당부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사람 법원에서 볼 거예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을 거예요. 그렇게 글을 보내자. 남편이 회사 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곧 그 후 형님이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고요. 그러자 제가 명예 도용권을 행사하여 경찰서에 가서 형님을 고소했어요. 그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 사건을 처리해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사람은 열이 나면 자신의 몸 상태를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저는 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2년 동안 형님에게 복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형님의 시집살이였지만 최종적으로는 거짓과 범죄로 끝나서 제 굳은 삶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남편을 쓸모없이 생각한 사람이라고 자책하고 계시는데 또 그를 지켜보고 계니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과 형님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가 모든 조치를 취한 다음에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하네요. 그는 순순히 이해 노력할 테니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지 말라고 당부하며 자신은 누나가 제 이름의 권한까지 몰래 가져가 돈을 쓴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이제는 정말로 누나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말하면서 어쨌든 자기 누나 때문에 제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니 그 돈도 자기가 집을 팔든 대출을 받든 환불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서로 좋게 지내지만 성격이 맞지 않아서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돈만큼이나 마음의 상처가 커서 그 상황을 그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제안을 거부하고 제 측근의 영향으로 회사에는 제와 남편의 이혼 사실이 빠르게 알려지자 결국 남편은 이혼에 따른 자금을 송금해야 했고
다니던 회사에 얼굴을 들기가 힘들어져서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있는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남편의 퇴사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그로 인해 더 놀랍게도 이 형제 중 한 분이 저를 찾아와 사죄하며 이혼의 어려움을 함께 겪었다고 했습니다. 가운데서 수습하고 주길 빌거면서 부탁하는데 회사 사람들 눈도 있고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형님이 찾아오기 전에 저는 지난날 아주버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버님을 통해 듣게 된 형님이란 여자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나랑 결혼한 이유가 도망이었어요. 자기 인생은 동생 뒷바라지하는 데다가 쓸에 없다고. 그런데 나랑 결혼하니까 동생이 또 불쌍하다고 하는데 참, 나 도무지 우리 집엔 관심도 없고 할 도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적 부모님에게 잘 당했어요. 그래도 내 사람 내가 챙기려고 했는데 어쩌면 나도 당할 뻔했는지도 몰라요. 저한테는 며느리가 당연히 하는 거라고 하더니 정작 자기는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인가요? 또한 남편은 그런 누나를 왜 감싸고 놀던 건데 제 이 정도면 핏줄이라는 것이 무섭기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소송을 통해 이혼은 물론 위자료와 제가 손해본 마이너스 통장 대금까지 모두 남편에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래가고 저 또한 소문으로부터 자유롭게 나아가기 어려웠어서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원래 우리 팀 팀장이셨던 분의 추천으로 경쟁업체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연봉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일이 더 잘 풀린 셈이 되었죠. 요즘은 때때로 남편을 아는 사람들에게 건너 근황을 듣기도 하는데 우리의 이혼이 상당한 충격을 주어 해당 업계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디 시험 결과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못 살게 되어도 저와 함께 평생 살아줄 착하지 못한 누나와 함께 살고 싶어요. 더불어 제 마음이 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게다가 그와 같은 피해자가 정말로 존재해선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난 상처를 극복하고 지금은 다시 일하는 행복과 사람들과 어울리는 행복을 조금씩 되찾고 있어요.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예전보다 매사에 대해 더 신중해진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지난 과거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주저리 쓰다 보니 지난 날이 정리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원 여러분,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